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죄수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수에 관해서는 일죄와 수죄로 일단 나누고 일죄에 해당되는 것들 단순일죄, 결합범, 법조경합, 포괄적 일죄 이런 등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일죄에 해당되는 그런 판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재에 해당되는 것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의 수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서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수개의 행위를 통해서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운전 중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서 사상케 한 경우,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사망에 한 사람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상적 경합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서 차량 손괴하고 그 동시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비슷한 경우죠. 이 물건에 대한 것과 상해에 대한 것들 한 행위를 통해서 두 개의 범죄를 동시에 성립시킨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의 상상적 경합 그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해 나가는 동안에 음주운전도 동시에 있었으니까 한 개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렇게 본 거죠. 자, 다음에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 벤젠 등을 혼합하여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판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유사 휘발유 제조죄 하는 석유사업법 이런 법에 나오는 그 범죄에 일단 하나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것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죄수론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내가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판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일죄냐 수죄냐 여기부터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짜 휘발유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내다 팔아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보면 마지막 행위인 사기죄라고 보면 그 가짜 휘발유 만드는 행위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일죄에서 불가벌적 사전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그 뒤에 사기죄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린다. 이렇게 보면 사기죄 일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름으로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짜 휘발유가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뒤에 그 남는 거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불가불적 사후행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사휘발유 제조죄만 일죄만 성립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수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짜 휘발유 만들었고 거짓으로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유사휘발유 제조죄와 사기죄 이 두 가지 범죄가 다 성립된다. 자, 우리 판례는 두 가지 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다수설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행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수가 이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만드는 그 제조 과정, 그리고 며칠 있다가 파는 그런 그 사기 행위,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의 행위라고 보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분리해서 가짜 휘발유 만드는 행위 하나 따로, 갖다가 내다 사기로 파는 행위 따로 하나,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행위에서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실체적 경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부할 대상, 연구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판례는 그 전체를 한 개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 이렇게 내린 판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나가보면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이 뒤섞여 있는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 판례의 태도를 좀 나중에 가서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봅니다.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그 행사죄,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 이것이 전부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 경우도 어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도 위에 설명한 그 내용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동일한 공무를 수인의 공무원이 집행하는 경우 수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은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공무원이 어떤 적법한 공무 수행을 하는데 갑을병이 왔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 각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따로 성립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와 사기죄, 이건 상상적 경합이다.
즉 우리 공천 받을 때 돈 받아서 하는 그런 그 부정한 행위들이 많았었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공천 대가로 돈 받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고, 거기 또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받은 것, 그 둘 다 범죄가 되는데, 그는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시험을 보거나 이럴 사람들이 많을 텐데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전부 여러분들이 외워서 다 시험을 보려고 하면 좀 벅차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 판례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보았다 하는 걸 외울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80% 이상은 대체로 이건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판례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고 좋다 하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실체적 경합의 판례를 살펴봅니다. 자, 실체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인데,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음주운전죄와 음주 측정 거부죄는 실체적 경합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음주운전을 해 나가다가 적발이 되어서 차에서 내려라, 그러고 자, 이거 불어보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지 않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나중에 이제 음주운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음주운전죄와 그 뒤에 음주 측정 거부죄는 따로따로 수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대마 취급자가 마약이죠.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 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와 무허가 대마 소지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 마약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마약범이죠, 쉽게 해서. 그런데 어떤 기회에 다른 사람의 마약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럼 절도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마를 자기가 흡입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도한 물건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도죄만 되는 거죠. 하나의 절도죄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텔레비 훔쳐서 그걸 보든지 뭐 부수든지 버리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절도죄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원리에 따르면 절도죄만 돼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 마약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불적 사후의 행위에 해당되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그 뒤에 소지도 독립된 또 하나의 범죄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학설로는 비판의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절도죄와 무허가 대마 소지죄가 각각 성립하고, 그거는 각각의 다른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범한 것 이렇게 보아서 실체적 경합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만큼 하고 비판하면서도 좀 외워둬야 되겠죠. 그죠? 다음,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살인죄 따로 그 다음에 사체유기죄라고 하는 범죄가 있거든요. 사람을 살해했으면 그걸로 그대로 둬야 되는데 또 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사체를 유기했다. 그럼 그거는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됩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예금 통장을 강취한 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 자, 이거는 강도죄와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직원을 속이고 그 돈을 찾는 것, 사기죄, 또 중간에 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이런 것들이 각각 실체적 경합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신용카드 절취 훔쳤으니까 절도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의 신용카드를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하는 특별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따로 성립을 해서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갑은 A를 차에 태우고 15km를 달리다 강도를 하고 길에 내려주었다. 자, 15km 간 거 강금죄. 그 다음 마지막에 강도하고 내리게 한 거. 자, 이것들 두 가지가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강금하고 강도까지 한 것은 1년에 한 개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따로따로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죄수론까지 끝내고요. 이제 형벌론 잠깐 보고 형법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벌론도 하면 뭐 몇 달을 해도 할 만큼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서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형벌론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종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벌이라고 하는 건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내리는 형사 제재로서 그걸 우리는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지는 형벌도 무겁습니다. 자, 우리 국가가 내리는 뭐 민사상 또는 행정상 그런 제재보다 훨씬 더 무겁죠. 자, 이런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형법상의 9개의 형벌을 보면 이 속에 대체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9개의 형벌, 사형, 중간에 무기징역이 있지만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추징 이렇게 해서 9개의 형벌인데 사형은 생명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자유형,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금고, 구류. 징역은 그 노역, 일을 시키는 거고요.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그 안에 우리 그 교도소의 방 안에 그냥 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치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대우한다는 의미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데 그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역에 부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오고 구류는 30일 미만
짧은 기간의 그런 그 구금을 얘기합니다.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일정한 공무원이나 어떤 그 공무담임권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형을 명예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3형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도 액수의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자, 이런 형벌이 있는데 형벌론의 가장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형벌을 왜 부과하냐 이거죠.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 형법 1에서 초반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응보냐 아니면 목적이냐, 목적도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특별 예방 이것이 이제 심파의 이론이죠. 자, 응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만큼 고통을 받아. 이것이 응보입니다. 그렇죠? 자, 목적형주의, 목적주의라고 하는 건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일반 예방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일반 시민이 보고 아 범죄를 범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겁을 먹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런 어떤 효과 그걸 일반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 예방은 뭡니까? 그 범죄자 자신이 일정한 형벌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교육을 받든 뭐 회호각성하는 시간을 갖든 또 직업 그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길, 그 범죄가 아닌 일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걸 일반 예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특별 예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특별 예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형벌을 단순히 준다, 고통을 준다, 뭐 가두어 둔다 이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사고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이 지나고 난 뒤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순화되고 민주적이고 이런 형벌 그런 그 형사제재를 고안해내는 것 만들어내고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새로 그 형사제재를 구비하고 있는데 예컨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뭐 치료감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괴로움을 주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벌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형 존폐론이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형벌이냐 가능한 형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존치론자들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강간하거나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끔찍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사회에 아예 추방시킬 수 있다. 또 그 위화감,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등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규정되어 있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어떤 그 절망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거니까 그런 사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범죄 예방에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건 그 범죄자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같이 그렇게 대응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그 제도를 또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는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또 그리고 판사도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쁜 사람 같으면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감옥이 거의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평생 구금을 시켜두면 되지 않냐. 쉽게 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시키면 되지 꼭 사람의 생명까지 그렇게 박탈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거를 내세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 도를 높인다고 꼭 범죄가 예방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는 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제재를 형사 제재를 주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좀 순화적인 그런 그 제재를 가할 때 우리 좀 자율적인 사회가 되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조건 매만을 드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고 꼭 필요할 때 정말 그 장래를 위해서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 좀 더 자율적인 가정이고 좀 낫다고 판단을 한다면 형벌도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